아니, 월급 100만 원 정도만 올려달라고 그런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100만 원이 네 집게 이름이야? 땅을 파면 100만 원이 나와? 웃기는 놈이네 이거. 장모님이 애도 봐주시잖아요. 월급 드려야죠. 누가 드리지 말래? 네 돈으로 줘. 그리고 보고 싶은 손주 실컷 보시라고 그래. 누구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손주니까. 못 보다뇨. 제가 앞으로 자주 데리고 올게요. 아이고 됐다. 안 보면 그만이야. 아버님, 부모가 호구인 줄 알아? 너희 안 오는 게 더 화목해. 오지 말라고 하니까 아까 표정이 밝아지던데. 그러니까 너희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 시집이라면 진저리를 치니까. 우리가 너희 인생에서 사라져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신숙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할 때 10원 한 장 들고 오지 않았던 며느리. 혼수 대신 아이를 데리고 왔던 며느리. 신 씨는 모두 괜찮았습니다. 내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편히 살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이 잘 사는 것의 의미가 신 씨 부부를 경시하고 만남에 넌더리를 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의 가족 노릇도 하기 싫다는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를 점점 닮아가는 아들. 그래놓고는 경제적인 지원은 갈수록 더 받길 바라는 염치 없는 아들과 며느리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신씨 부부에게서 받은 돈으로 손주를 봐주는 안사돈에게 월급을 주는 걸 보니 더 이상은 아들네 편히 살라고 도와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시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씨 부부에게는 철벽을 치는 며느리가 신 씨에게 바라는 것은 돈밖에 없는 듯 했으니 말이죠. 지금껏 주고 있던 지원을 끊으면 그동안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눈에 선했습니다. 신 씨 부부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잘 되어 사실 신 씨 가족은 꽤나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딸과 아들도 부족함 없이 컸고 원하는 공부도 마음껏 시킬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돈 때문에 불행할 일은 없었습니다. 신 씨도 남편도 가족이 최우선인 사람들인지라 신 씨 가족은 무척 화목했습니다. 아들, 딸도 크게 엇나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둘 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 씨는 그런 행복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 못 들려드려서 죄송해요. 뭘 죄송해?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 아들은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꽤 되었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딸은 졸업과 동시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아들이 취업 문제로 골머리를 썩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 네 엄마 말이 맞아. 급하게 생각할 건 뭐 있어. 그래도요. 죄송해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되겠지. 따로 나가서 살고 있는 아들의 생활비를 신씨 부부가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취업할 때까지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다 보니 주눅이 든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씨 부부는 아들을 격려했지만 그 뒤로도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정환이랑 통화했는데 요즘 좀 괴로운 것 같더라고. 어느 날 신씨가 딸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업 때문에? 그렇지. 요즘에 취업하기 진짜 힘들잖아. 근데 정환이 친구 승우 알지? 고등학교 동창? 응, 걔가 이번에 최종 합격했다고 하더라고. 아들과 가장 친한 친구가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은 아들은 상당히 박탈감을 느낀 모양이었고 말이죠. 요즘 그렇게 힘든가 보다. 회사 들어가는 게 그렇긴 하지. 30 넘고도 취업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막연히 열심히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현실이 된 듯 아들은 한참을 본의 아니게 백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다 못한 남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말이죠. 딸도 다른 회사에 들어갔기도 했고 가업으로 물려줄 생각도 없었기에 아들과 함께 일하는 건 신씨도 남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아들을 그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칠 동안 생각하더니 그러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도 그간 마음고생이 상당했던 모양이었죠. 예정에 없던 일이었지만 아들은 남편의 회사에 들어간 뒤로 많이 밝아졌습니다. 넉넉히 주는 월급 때문인지 직업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어쨌거나 신씨 부부도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딸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엔 전부 반씩했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 동료였고 아주 살가운 편은 아니었지만 예의 있고 점잖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탈 없이 결혼한 터라 아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결혼을 시키게 되었죠. 저 결혼하려고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연락에 놀랐습니다.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는데 뜬금없이 결혼을 하겠다니 말이죠. 누구랑? 신씨도 모르게 바보 같은 질문이 튀어나갔습니다. 만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의아해서 물어보자 아들이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에 신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하겠다는 이유는 혼전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신씨가 만나보질 못했으니 천천히 알아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들의 설명을 들을수록 신씨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30살이라고 했고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 아직 취업 준비 중이야? 아들도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했고 지난번에 딸이 30 넘도록 취직 못하는 사람도 많다기에 예비 며느리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알바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경우인 듯 했습니다. 카페에서 알바만 하고 지내고 있다는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이 30에 회사에 들어갈 생각 없이 아르바이트만 하고 사는 건 신씨의 상식과는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니더라도 결혼 생각했어요. 아들은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하려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조금 일정을 당기는 것뿐이라고 말이죠. 신씨도 남편도 얼떨떨하긴 했지만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있다는 아이 때문이기도 했고 어차피 아이 낳아 기르다 보면 가정을 책임지는 건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며느리가 직장이 없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며느리네 집에서 돈을 보태지 못한다고 했을 때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은 엄마 아빠가 사주려고 해. 감사해요. 호연이 부모님도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사돈네도 한 푼도 없이 갑작스레 딸을 시집 보내려니 심란할 듯 했습니다. 됐어. 돈이야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경제적인 문제는 신씨 부부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돈네가 어려운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도 돈을 벌기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사돈의 지원도 없었기에 신 씨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사주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정도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그에 따른 비용도 전부 신 씨가 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는 신 씨 부부 앞으로 온 축의금도 상당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 양가 온 가족을 통틀어서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왔죠. 그것조차 남편은 아들의 결혼 선물로 주자며 다 보내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들 며느리 고생 안 하고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결혼한 지 몇 년 됐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서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신씨 부부에게는 첫 손주였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당장 애가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걱정돼요. 맞벌이도 아니니까. 아들의 말에 남편은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외벌이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만큼이었습니다. 신씨 부부는 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는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죠?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호연이가 배가 뭉친다고 해서요. 정말? 괜찮대?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이 결혼한 뒤 첫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건강상 문제로 올 수 없다는 아들의 말에 신 씨는 며느리가 걱정되었습니다. 홀몸도 아닌데 그럼 쉬어야지. 너도 집에서 푹 쉬어. 네. 안 그래도 장모님이 오셔서 좀 돌봐주신대요. 그러면서 명절 내내 사돈네가 와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래. 몸조리 잘 하라고 그래. 네. 그리고 명절 아침에 전화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전화 한번 해봐. 몸은 좀 괜찮은지. 그럴까? 점심이 지나면 딸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기다리면서 신 씨가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몸은 좀 괜찮니? 아, 네. 배가 아픈 거야? 아픈 건 아니고요. 그럼 다행이고. 그래도 명절인데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 네. 그러고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에 신 씨도 혼자 떠들다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만 끊을게. 며느리와 가까워질 기회가 많이 없었기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에 신 씨도 며느리에게는 전화를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안부도 아들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이나 영양제가 있다면 택배로 보냈습니다. 며느리 출산 전에 신 씨의 생일이었는데 그때도 며느리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위도 빼고 아들과 딸만 불러서 넷이서 식사를 함께 했죠. 김서방이 같이 오자고 하던데? 딸의 말에 신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됐어. 김서방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뭘. 다음에 명절 때나 오면 되지 뭐. 사위나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그렇기도 했고 신 씨도 가끔은 이렇게 아들, 딸과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불편해하는 만큼 신 씨 부부도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이었죠. 나는 시댁에 행사 있으면 꼬박꼬박 간단 말이야. 딸은 사돈네에 한 달에 2번은 간다면서 푸념했습니다. 신 씨가 며느리와 사위에게 간섭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딸 때문이 컸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기에 신 씨 부부는 그렇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식사 도중에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며 선물은 딸을 통해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없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신씨 부부에게는 첫 손주가 생겼습니다. 요즘 호연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며느리가 아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직 100일이 되지 않아서 아들네에 가보진 못했는데 며느리가 딱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가서 좀 도와줄까?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에는 신씨가 충분히 아이를 봐줄 수 있었습니다. 아, 엄마가요? 근데 아들의 반응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저도 한 번 물어봤었는데요. 호연이가 그건 원치 않아 해서요. 진작 며느리가 거절한 제안인 듯 했습니다. 아, 힘들다길래? 안사돈이 멀리 사니 도와줄 사람은 신씨밖에 없을 듯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도우미를 고용해야겠죠. 아마 장모님이 오실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여기서 사실 것 같아요. 뜻밖의 소식에 신씨가 잠시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낫긴 하겠지?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안사돈이 올라왔다고 들었는데 그 뒤로는 한참 아들네에게서 소식이 없었습니다. 100일이 지나면 한 번쯤 초대를 해줄 줄 알았는데 말이죠. 신씨도 남편도 눈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참지 못한 남편이 애기 한번 보자고 하자 아들이 신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아들네 집에는 안사돈이 있었죠. 아주 오래 있을 생각인지 작은 방 하나는 안사돈의 방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화장대와 침대까지 있었고 누가 보아도 합가해서 같이 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신씨는 이 집을 사주었지만 처음으로 와본 곳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서운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우유 먹어야 해서요. 손을 씻고 아이를 좀 만져보려고 하는데 그걸 며느리가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사돈이 얼른 아이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신씨의 내민 손이 덩그러니 허공에 떠 있어서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신씨 부부가 아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우유 먹어야 해서 안 된다더니 기저귀 갈아야 한다, 재워야 한다 하면서 어쩐지 접촉을 차단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때가 되니 신씨도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환영받고 있지 못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남처럼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 옆을 쳐다보았는데 같이 간 딸도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피곤한 기색을 보이길래 신씨의 엉덩이가 들썩거렸습니다. 어서 일어나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씨가 일어나기도 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만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갈 거야. 딸은 기분 상한 티를 냈지만 신씨는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기 전에 아들을 따로 불러 카드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로 몸에 좋은 음식 좀 사서 먹여. 집에만 있는 것도 힘들 거 아니야. 아니면 나가서 좋은 것 좀 사주고 그래.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들의 얼굴이 확 폈습니다. 카드를 받아들더니 신씨를 끌어안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애기 데리고 한번 갈게요. 그래. 신씨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카드를 준 것을 본 딸이 그런 신씨에게 핀잔을 했습니다. 카드는 뭐하러? 줘. 뭐가 예쁘다고. 에이, 고생했잖아. 딸이 혀를 찼습니다. 어느 정도 쓰고 카드를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카드는 오랫동안 신씨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사돈이 있다는 핑계로 다시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첫손주라 신씨 부부에게도 무척 예쁜 아이였는데 안사돈이 돌아갈 때까지 좀 참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몇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씨가 주었던 카드는 매달 300만 원씩 긁혔습니다. 메시지가 오는 내역을 보니 생활비를 카드로 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 테니 신씨는 그것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씨가 아무리 아들네 부부를 배려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도 그건 양방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가끔 만나면 느껴지는 벽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꼭 다가오지 말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애 낳고 1년간은 며느리는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커도 아이와 함께 아들만 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코빼기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이 지나자 며느리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 좀 같이 놔줄래? 아, 애기 때문에요. 명절 당일날 아침 찾아온 아들네. 아들도 며느리도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작 돌이 지난 아이는 혼자 노느라 여기저기 쏘다니고 있었는데 말이죠. 원래 명절엔 신씨 가족은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치우기도 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지냈습니다. 요리는 신씨가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명절이라고 갈등은 없었습니다. 물론 며느리와 사위는 일을 시키지 않았지만 아들까지 저럴 줄은 몰랐습니다. 정환아, 아빠가 이거 옮길 테니까 설거지 좀 해라. 내내뚱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며느리는 남편의 말에 아들이 일어나려고 하자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 설거지 좀 하게. 그럼 나 혼자 앉아 있으라고? 그 말에 아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씨 부부는 일그러지는 표정을 애써 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 지 2시간도 안 되어 집에 가자고 닥달하는 며느리 때문에 금방 돌아갔죠. 명절에 더 이상 옛날의 화목한 분위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오면 반가워야 맞는데 가시방석에 앉은 듯 했고 괜히 눈치까지 봐야 했습니다. 차라리 일찍 돌아가는 게 마음이 편하기도 했습니다. 신씨 부부는 아들네와 가까이 살았지만 1년에 2~3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날에도 싫은 티를 숨기지 못하니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손주가 예뻤는데 제대로 예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하도 그러니까 며느리와는 만날 일이 잘 없는 딸까지 기가 막혀 했습니다. 아니, 나도 며느리지만 좀 너무한 것 같아. 남도 아니고 왜 그렇게까지 철벽을 쳐? 신씨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시집살이를 시킨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러면서 엄마 카드는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말도 맞았습니다. 아직 매달 카드는 결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의 만행은 점점 도를 지나쳐갔습니다. 갑자기 해외여행을 간다고. 회사는 어떡하고? 갑자기 보름 뒤에 여행을 가야 하니 회사를 빠지겠다는 아들의 말에 남편이 어이없어 하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회사인데요. 뭘? 뭐야? 장모님도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보상은 좀 해드려야죠. 아이를 돌봐주는 일이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들은 너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배짱인지 몰랐습니다. 당장 5일 동안 회사를 빠지겠다는 아들은 책임감조차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참았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그동안 고생한 안사돈을 생각해서 말이죠. 돌아오면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우선은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들은 또다시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주말 남편에게 연락한 아들이 월급을 올려달라는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월급을 또 올려줘? 그러니까 말이야. 자기 장모한테 월급을 줘야 한대잖아. 아, 애기 봐주니까? 그래. 근데 그걸 뭐 300만 원씩 줘야 된다면서. 월급 좀 올려달래. 그동안에도 200만 원씩 줬다던데. 조금 기가 막혔습니다. 고생했으니 보상을 줘야 한다며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니 1년 넘게 월급을 주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월급이야 아무리 많아봤자 빤한데 200만 원씩 줬다면 그 돈을 신 씨의 카드로 충당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정작 신 씨가 애를 봐주겠다고 했을 때는 싫다고 거절했는데 말이죠. 편히 살라고 도와준 것은 맞지만 어쩐지 괘씸했습니다. 며느리는 일도 안 하고 집에 있는데 또 장모까지 불러 월급을 300만 원씩 줘가면서 아이를 돌본다는 게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부모는 병풍처럼 대하고 며느리 역할은 전혀 하기 싫고 말이죠. 신 씨도 남편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월급은 더 이상 못 올려줘. 또다시 걸려온 연락에 남편이 말하자 아들은 항의했습니다. 외벌이로는 힘들다며 말이죠.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카드도 줬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더 달라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달라는 걸 다 주며 살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딸도 비슷하게 해줬지만 딸이나 사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퍼주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지원은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주는 것도 줄여버리는 수가 있다. 일은 그렇게 책임감 없이 하면서 말이야. 안 그래도 지난번 일 때문에 남편이 벼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설마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명절에 와서도 또 그 소리였습니다. 그 얘기는 다 끝났잖냐? 아, 저희 가정 사정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냥 직원도 아니고 아들이잖아요. 막무가내로 때를 쓰면 월급이 올라가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며느리도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뚱하던 표정이 지금은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이래놓고는 무슨 부모 자식 타령인지 몰랐죠. 진짜 돈 가지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런 건 갑질이에요. 아들의 말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돈 때문이었다면 아들에게 집을 사주지도 않았고 그 정도로 경제적인 지원을 했을 리 없었습니다. 너희는 자식 노릇 며느리 노릇은 죽어도 하기 싫고 부모 덕은 보고 싶다는 거야? 며느리 노릇이요. 무슨 며느리 노릇이요. 며느리 노릇이라는 말에 며느리는 인상이 찌푸려졌고 아들도 따졌습니다. 이렇게 들으니 신 씨가 꼭 며느리 괴롭히는 못된 시부모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명절에도 다들 여행이나 다니죠. 이렇게 안 오고.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음부터는 명절에 오지 말어. 그러자 밝아지는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죠. 신 씨는 애초에 며느리나 사위가 자신들에게 엄청 잘하길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호구 취급당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신 씨는 휴대폰을 꺼내서 카드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분실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 카드 못 쓸 거야. 그러자 아들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 카드 정지하신 거예요? 그래. 진작에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 줬잖아.
아니, 그 뒤로는 별말 없으셔서 용돈 주신 거잖아요. 그래. 여태 쓴 걸로 부족하다고 하진 않겠지?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장모님 생활비도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300만 원씩 드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멀쩡히 애엄마가 있는데 뭐하러 할머니한테 맡기면서 300만 원씩 써?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으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지. 물론 내 돈 말고 네 돈으로. 그러자 아들의 인상이 험악해졌습니다. 며느리도 기막힌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했더니 신 씨가 이렇게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남편이 한술 더 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도 빼. 네? 집이요? 그래. 내가 봤을 때 여태 너무 편하게 살아서 너희가 누리는 게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아니, 카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집을 빼라고 하세요? 내 맘 아니냐? 내 집인데. 집을 살 때 남편의 명의로 샀던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순식간에 눈앞에서 10억이 날아가니 아들이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이 형편에 맞게 작은 집으로 옮기든 말든 알아서 해. 사돈 월급을 주든 뭐라든 그것도 네 돈으로 하고 말이야. 그것을 다 감당하려면 아들의 월급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이었습니다. 일단 집은 살 수 없는 건 당연했죠. 아들도 며느리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돈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갑질은 바로 이런 거 아니야? 아, 엄마. 그래도 자식이니까 당장 깡통차게 할 수는 없겠지. 애도 있고. 회사는 당분간은 다니게 해주마. 근데 지금부터 이직 준비해라. 3개월 정도는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그러자 아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월급 100만 원 정도만 올려달라고 그런 건데 이렇게까지 하세요. 100만 원이 네 집게 이름이야? 땅을 파면 100만 원이 나와? 웃기는 놈이네 이거. 장모님이 애 봐주시니까 그거 드리려고. 아, 그러니까 300을 주든 400을 주든 네 돈으로 해결해. 그리고 사돈은 보고 싶은 손주 실컷 보시라고 그래. 누구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손주니까. 못 보다뇨. 제가 자주 데리고 올게요. 아이고 됐다. 안 보면 그만이야. 아버님, 그 말에 며느리가 항의 아닌 항의를 했지만 신 씨도 남편도 이미 마음이 떴습니다. 부모가 호구인 줄 알아? 너희 안 오는 게 더 화목해. 그래. 오지 말라고 하니까 아까 표정이 밝아지던데. 그러니까 너희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 시집이라면 진저리를 치니까 우리가 너희 인생에서 사라져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뒤늦게 며느리가 항변을 해보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딸처럼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기에 그 이상을 바란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런데 기본도 안 되어 있고 뻔뻔하기까지 한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더 이상 돈을 쏟아부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태 누리던 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참에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들보다 편히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할 텐데 부모를 돈대주는 기계로 여기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이런 아들이나 며느리라면 신씨도 안 보고 사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1년에 2-3번 보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 신씨였는데 아들의 욕심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이제는 1년에 2-3번이 아니라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퍼주면 결국 말년에 더 큰 후회를 할 것이 불보듯 뻔했으니 말이죠.
딸은 뒤늦게 얘기를 듣고 혀를 찼습니다. 복을 자기 발로 찼다며 남동생을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아들은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카드는 정지시켰고 남편은 아들을 결국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회사에서도 자를 예정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눈물바람으로 매달렸지만 적어도 지금은 결정을 번복할 마음이 없었죠. 고춧가루 부족해요? 그럼 이거 다 넣어서 다시 끓여야겠다. 며느리는 자기가 먹던 그릇에 담긴 음식을 전부 냄비에 쏟아버렸습니다. 아니, 그걸 왜 거기다 넣어? 아버님, 왜요? 먹던 거잖아. 에이, 어차피 다시 끓이잖아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더러운 거라고. 아니, 가족인데 뭐가 어때? 그리고 베어 먹던 거를 주면 누가 먹어. 참나?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지금 내가 더럽다는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성수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 씨의 며느리는 성격이 참 좋았습니다. 수더분하고 싹싹해서 요즘 며느리답지 않게 시어머니가 눈치를 덜 보게 했습니다. 다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겠지만 송 씨의 며느리 박선영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송 씨가 다른 데다 말하고 다닐 수 없는, 그리고 아들도 차마 말 못했을 조금은 창피한 이야기였습니다. 송 씨는 며느리와 함께 식사하는 일이 곤욕스러웠습니다. 특히나 며느리의 집에 가서 얻어먹는 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더러운 며느리의 위생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가족 간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속까지 메스꺼리게 만드는 식사 시간. 먹던 국을 냄비에 다시 부어버린다거나 배어문 반찬을 주는 것은 예산일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송 씨는 지극히 평범한, 어쩌면 다소 약한 비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송 씨는 며느리와 만나게 되면 차라리 무조건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괴로운 일들이 많았죠. 송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직 아이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 손주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송 씨 부부는 아들네와는 다소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차 타고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죠. 뭐? 아직도 아들네 집에 못 가봤다고? 왜? 그러면 안 돼? 아들이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가봤다는 말에 친구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놀랄 일인가 싶어서 송 씨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무 멀기도 하고 굳이 갈 일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는 아들네가 내려오니 말이죠. 그리고 갈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쩐지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또 다른 친구는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게 좋은 거야. 요즘엔 자식네 집에는 쉽게 가는 거 아니라잖아. 그래도 자식인데. 에이, 며느리가 좋아하겠어? 요즘은 사위들도 불편해해. 그리고 자식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초대하기 전엔 절대 가면 안 돼. 친구의 말에 송 씨도 그런가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4년 동안 한 번도 아들네가 송 씨를 초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송 씨가 안 간 것도 있지만 애초에 오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송씨 부부를 불편해해서 안 부르는 것 같기도 했죠. 명절 때 오면 그런 기미가 안 보였지만 자신의 집으로 부르는 건 또 다른 문제였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갈 일도 없고 안 가면 되지 뭐. 그런데 남편은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아, 그놈은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근처에 볼 일 있던 거 뻔히 알면서 말이야. 집에 한번 오란 소리도 안 해? 지인의 장례에 갈 일이 있어서 아들네 집과 30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올라갔다 왔는데 남편은 그 김에 아들 얼굴을 한번 보고 오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집으로? 그런 거 말고 말이야.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들 집 구경도 못 해봤네. 송 씨는 초대도 안 하는데 뭐하러 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서운한 기색을 보이며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명절이 되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송 씨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좀 도울까요? 아니야. 앉아 있어. 숟가락 놓을까요? 그래. 행주로 닦고 숟가락만 놔줘. 행주 이걸로 닦으면 되죠? 싹싹하게 이것저것 도울 것이 없는지 묻는 며느리. 그런데 식탁을 닦는 며느리를 송 씨가 말렸습니다. 아, 그거 빨아야 해. 이리 줘봐. 에이, 깨끗한데요, 뭘. 아까 전에 가스레인지를 닦았던 행주로 상을 닦는 며느리를 본 송 씨는 며느리가 거실로 나간 사이에 다시 행주를 빨아서 닦았습니다. 간 좀 볼까요? 그럴래? 다시 돌아온 며느리는 국자를 들고 국물을 여러 번 떠먹었습니다. 역시 맛있네요. 그리고 먹었던 국자를 냄비에 넣어놓고 뒤돌아섰죠. 송 씨 부부와 아들 며느리는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설거지 하시게요? 조금 이따가 하면 되는데. 이리 주세요. 설거지 제가 할게요. 친구들의 말로는 요즘 며느리들은 명절에 와도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던데 송 씨의 며느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보낼 때마다 궁금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혀 시부모를 불편해하는 것 같지 않으니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송 씨와 상의도 없이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있잖냐? 다음 달에 무릎 때문에 병원 올라가잖아. 그때 너희 집에 한번 가자. 뜬금없이 내뱉은 말에 송 씨도 놀라고 아들 며느리도 놀랐습니다. 다음 달에 아들네 집과 가까운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에 무릎 수술을 했는데 요즘에 자꾸 쑤신다고 해서 잡았던 일정인데 아들네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네가 가지 못할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방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에이, 뭘 가. 병원만 후딱 다녀오면 되지. 거기까지 갔는데 들러서 밥 한 끼 먹으면 좋잖아. 네. 그럼 한번 오세요. 그런데 며느리가 흔쾌하게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럼 그냥 병원 근처에서 외식하죠. 그런데 오히려 며느리보다 아들이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이, 오시면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무슨 식사 대접이야. 그러자 남편이 아들에게 서운해했습니다. 애들 바쁜데 왜 굳이 거길 가려고 해? 내 자식 집에 가는 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선영이는 오라고 하잖아. 서구 너는 집에 뭐 숨겨놨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오시면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청소야? 그냥 밥만 먹는데. 아이고, 당연히 신경 쓰이지. 저는 정말 괜찮아요. 꼭 오세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좋죠.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송 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흡족해했습니다.
송 씨도 내심 아들네가 궁금해졌습니다. 며느리만 불편하지 않다면 송 씨도 굳이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또 언제 올라갈 일이 있을지 모르니 말이죠. 그동안 며느리가 초대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괜히 오해를 했나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고집과 며느리의 흔쾌한 수락에 다음 달에 아들네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것들 설거지 다시 해야겠다. 아들네가 돌아가고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그릇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설거지를 어떻게 했길래 그래? 당신이 한 거야? 요즘 자꾸 이러네. 아니, 선영이가 했지. 정리된 그릇들을 들여다보니 기름때와 고춧가루 같은 것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신 없었나 보다. 어쨌거나 당신 소원 풀었네. 소원은 무슨 당연한 걸 가지고. 그리고 남편의 바람대로 한 달 뒤에 아들네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병원 잘 다녀오셨어요? 며느리가 반갑게 송씨 부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네 집에 발을 들인 송씨와 남편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무척 어수선했습니다. 웬 상자들이 쌓여 있고 신발이란 신발은 모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도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이었는데 신축 아파트 특유의 깔끔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애도 없는 집이 말이죠. 거실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들이 청소를 한다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 번거롭게 청소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네. 송씨 부부가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했는데 또 하네요. 출출하시죠? 그러네. 금방 식사 준비 끝나요. 앉아 계세요. 남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물 한 잔만 줘. 남편의 말에 송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선영아, 물 한 잔 먹으려는데 컵 어디 있어? 아, 잠시만요. 며느리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내 싱크대 안에 있던 컵을 꺼내더니 수돗물을 틀고 두어 번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그리고는 송씨에게 내밀었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싱크대 안이 그릇이나 냄비로 꽉 차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있던 컵을 거품도 없이 대충 물로 헹구고 주니 말이죠.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는 그냥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경이 쓰였지만 물 한 번 마시고 넣어뒀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송씨는 괜히 까탈스럽게 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물을 따랐습니다. 밥 다 됐어요. 그리고 10분쯤 있자 며느리가 송씨 부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식탁을 보자 그럴싸하게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송씨의 남편이 좋아하는 매운탕도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먹음직스럽네. 내가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먹어보네. 근데 덜어먹을 그릇 어디 있어? 내가 꺼낼게. 아, 그릇이요? 설거지 해야 하는데? 송씨가 싱크대 안에 있는 그릇들을 얼른 씻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국자로 그릇에 조금씩 매운탕을 덜어서 주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와사비 없나? 아, 와사비 있을 거예요. 냉장고에요. 며느리가 일어나려고 하자 송씨가 대신 일어났습니다. 송씨가 냉장고 바로 앞에 앉아 있어서였습니다. 왼쪽 문 열어보시면 안쪽에 있어요. 며느리의 말대로 냉장고 문을 열어보자 무언가 쏟아질 듯해서 황급히 막았습니다. 비닐에 들어있는 무언가가 떨어질 뻔했죠. 다시 안쪽으로 넣어놓고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는데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냉장고에는 여러 음식들이 들어있으니 당연히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음식 냄새가 아닌 듯 꼬릿꼬릿했죠. 송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고추냉이를 찾는데
소스들 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소스를 옆으로 치우려는데 냉장고에 딱 붙어서 떼지질 않았습니다. 뭐가 흘러서 굳은 것 같았습니다. 떼어내려고 노력하는데 소스통에 적혀 있는 유통기한이 보였습니다. 순간 송 씨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유통기한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우유도 벌써 유통기한이 한 달은 훌쩍 넘어가 있었으니 말 다했죠. 고추냉이를 힘들게 꺼내며 송 씨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꽤나 놀랐습니다. 옛날 사람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사나 싶었습니다. 그것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전업주부 며느리가 말이죠. 일어난 김에 여기 고춧가루 좀 더 쳐봐. 송 씨가 앉으려는데 남편이 또 일을 시켰습니다. 남편을 흘기며 냄비를 들으려 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고춧가루 부족해요? 그럼 이거 다 넣어서 다시 끓여야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먹던 그릇들을 통째로 들어 전부 냄비에 쏟아버렸습니다. 송 씨는 속으로 헉소리를 냈습니다. 이미 숟가락을 담그고 절반씩은 먹은 것이었는데 그걸 도로 냄비에 부어버리니 말이죠. 그리고 며느리는 남편의 그릇, 아들의 그릇도 가져가 똑같이 했습니다. 가족끼리 찌개 같은 것도 같이 먹고는 하지만 그래도 먹던 음식을 다시 부어놓지는 않는 송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것인가 싶어서 표정들을 살폈더니 며느리만 빼고는 모두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걸 왜 거기다 넣어? 남편이 핀잔하자 며느리가 눈을 꿈뻑거렸습니다. 왜요? 먹던 거잖아. 에이, 어차피 다시 끓이잖아요. 남편이 또 뭐라고 할까봐 싶어서 송 씨가 얼른 냄비를 들고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고춧가루 통의 뚜껑을 열어보고는 다시 한번 말을 잃었습니다. 고춧가루에 섞여 있는 하얀 가루들은 그렇다 치고서라도 다진 마늘도 보였고 정체불명의 검게 굳은 무언가도 군데군데 섞여 있었습니다. 고춧가루만 퍼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래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가 싶었습니다. 참견하고 싶어지니 말이죠. 송 씨는 꾹 참았습니다. 내 살림도 꼬투리를 잡으려면 완벽할 수 없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정도는 약과였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저희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거거든요. 식탁 한켠에 놓여있던 동치미를 송 씨에게 슬쩍 밀어주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맛있겠네. 그런데 차마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얀 동치미 국물에 둥둥 떠다니는 음식물 때문이었습니다. 밥풀이며 고춧가루며 생김새를 보니 매운탕에 들어있던 생선살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송 씨가 먹질 않자 며느리가 자신이 먹던 숟가락으로 동치미에 있던 물을 떠서 송 씨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숟가락은 빈말로도 깔끔하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드셔보세요. 본연의 흰색보다는 며느리의 숟가락에 묻어있던 양념장 색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무. 속이 메승렸습니다. 비위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보니 송 씨의 비위가 약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송 씨는 아들이나 남편이 먹던 것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이런 행동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서 먹어보라며 재촉하는 통에 하는 수 없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걸 바로 옆에서 보던 남편은 불편한 듯 혀를 찼습니다. 사실 송 씨보다도 비위가 약한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맛있죠? 그래, 맛있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도 한마디 했습니다. 좀 따로 떠서 꺼내라니까. 그렇게 두면 어떻게 숟가락으로 떠먹어. 왜? 그냥 먹으면 되지. 번거롭게. 아들이 성씨 부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 맛있어. 괜찮아. 성씨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을 보아서는 성씨가 유별난 것은 아닌 듯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준 것은 다 먹긴 했는데 어쩐지 속이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 먹은 뒤에 그 동치미를 다시 반찬통에 붓는 것을 보고는 어쩐지 목이 막히는 기분이 들어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남편이 그 장면을 못 본 게 다행이었고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자 성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성씨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던 이유를 말이죠. 성씨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림살이가 정돈이 안 된 것 둘째 치더라도 위생은 차마 넘기기가 힘든 문제였습니다. 아들도 골치 아픈 표정을 짓는 걸 보니 그동안 마찰이 있었던 것도 같았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며느리가 왜 이렇게 뭐든 대충이고 지저분할까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녁을 먹고 과일을 먹고 나서도 거실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가 신경 쓰여서 힐끔거리니까 그걸 며느리가 보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면 돼요. 밥을 먹기 전부터 꽉 차 있던 싱크대 안이 밥을 먹고 난 후에는 더욱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일까지 방치해둔다는 며느리의 말에 놀란 눈을 떴더니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 거예요. 그러더니 손수 설거지를 했고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았습니다. 성씨는 표정을 감춘다고 감췄는데 티가 났는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다음에는 그냥 밖에서 먹어요. 그래. 그러자. 성씨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도 대놓고 며느리 흉을 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놀란 듯 보였죠. 다시는 그 집에서 못 먹겠다. 그 말엔 성씨도 깊이 동감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또 아들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팔을 다쳐서 이번 명절에는 음식을 못할 것 같아. 어머, 정말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근데 깁스를 해가지고 좀 불편하네. 이번에는 외식을 하던가? 아니면 너희들끼리 여행을 다녀올래? 그러면 차라리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이고, 아니야. 너만 고생스럽지. 저는 괜찮아요. 지난번에도 재밌었는데요. 하지만 남편도 가고 싶지 않아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꼭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못된 며느리였다면 딱 거절할 텐데 시부모를 이렇게 거리낌 없이 대하는 며느리에게 차마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너희 집에서 밥 먹지는 말고 그냥 편하게 밖에서 외식하자. 우리가 올라가긴 할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그래. 며느리는 요리하는 거 싫지 않다고 했지만 성씨가 꼭 외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성씨의 말대로 아들네 집 근처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는 아들네 집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룻밤 묵기로 했으니 말이죠. 안주 좀 내올까요? 간단하게 마른 안주 같은 거 있지. 그런 걸로 내와. 요리하지는 말고. 며느리의 말에 남편이 어쩐지 다급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웃으면서 찬장과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손뼉을 탁 하고 치며 말했습니다. 아참. 어제 먹다가 남은 게 있거든요. 아니, 어제 다 먹었잖아. 좀 남았어. 버리라고 했잖아. 그걸 왜 넣어놨어? 아깝게 왜 버려? 양념도 남았는데 밥이라도 볶아 먹으면 되지. 밥그릇에 있던 것도 거기에 다시 넣었잖아. 김치 남은 것도 부어놓지 않았어? 뭐 어때? 같은 양념인데. 그리고 김치도 넣으면 더 맛있어. 그래도 먹던 걸 손님한테 주는 사람이 어딨어? 어머님, 아버님이 손님이야, 가족이지. 아들이 며느리와 티격태격했는데 결국 며느리는 뜻대로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정체불명의 볶음 같은 것을 꺼내더니 밥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냉장고를 열어서 반찬통도 하나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식탁 위에다 차려놓는데 반찬통에 있는 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다른 반찬과 밥풀까지 섞인 무언가였습니다. 분명한 건 전혀 깨끗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맞다. 찹쌀떡도 있는데. 드실 분 계세요? 차라리 그걸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송 씨가 얼른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나를 송 씨에게 주고 다른 하나를 한 입 베어물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안 드세요? 며느리가 주안상을 차려놓았는데 남편이 좀처럼 젓가락을 들지 않자 며느리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입맛이 없네. 아니면 찹쌀떡 드실래요? 그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찹쌀떡이 이거밖에 안 남았네요. 이거라도 드세요. 진짜 맛있는 데서 산 거예요. 그러더니 자신이 한 번 베어문 찹쌀떡을 남편의 접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입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떡을 보고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좀 먹던 거 주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도 먹던 걸로 하지 마. 마른 오징어 이런 거 있잖아. 왜? 맛있는 거라서 나눠 먹는 건데? 그리고 안주는 나는 나름 맛있는 거 차려드리고 싶어서 그랬지. 아들은 한숨을 쉬었고 남편은 끝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좀이 된 김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술을 한 잔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서운해했습니다. 선영아, 이해해. 서구 아빠가 남이 먹던 거, 그런 거 잘 못 먹어. 며느리를 위로하면서 돌려서 말했습니다. 조금 비위생적인 것 같다며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는 전혀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송씨 가족과는 위생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달랐습니다. 더럽긴 하지만 이걸 며느리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아들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라리 네가 해라. 선영이 시키지 말고. 저도 차라리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한참 하소연을 했습니다. 송 씨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면서 말이죠. 아들의 말을 천천히 들으니 그간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싸운 적도 있었지만 도무지 고쳐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처가 식구들도 며느리와 똑같다고 말했죠. 그리고 전업주부인 자기가 한다는데 어떡해요.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는 아들. 또 저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밥까지 하겠어요. 아들의 한숨이 참 심란하게 들렸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집에서 뭐 먹지 마세요. 저도 신경 쓰여요. 그래. 그러자. 근데 선영이 서운하게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말어. 그 뒤부터는 아들네 집에서는 절대 식사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들네 갈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며느리가 초대를 해도 핑계를 대거나
가더라도 외식을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도 눈치를 챘는지 어느 날 전화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서구 씨가 유난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인데 뭐가 어때요? 그러면서 무척 서운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보고 더러워서 같이 살기가 힘들대요.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지. 그러니까 서운해 말고 그냥 외식하면 좋잖냐? 요리하는 사람도 힘들고 말이야. 며느리는 납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대접 잘해드리고 싶었고요. 이러면 저도 살림하기 싫어요. 이제 제 마음도 몰라주고 이해가 안 가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했는데 며느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송 씨가 아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차라리 사람을 쓰는 게 어때? 사람이요? 그래. 선영이 직장도 괜찮았잖아. 회사 다니고 집안일하고 요리하는 거는 도우미 같은 거 고용하면 되지. 그리고 선영이 일 그만둘 때 한 사람이 가정을 돌봐야 한다고 그만둔 거잖아. 그렇긴 하죠. 그걸 차라리 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 않아? 그러자 아들이 고심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한번 상의해봐. 싸우지 말고. 알겠어요. 그리고 한참을 아들네의 방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선영이 복직했어요. 어머, 정말? 네. 그리고 보름 전부터 일하는 사람 쓰고 있어요. 아이고, 선영이는 뭐래? 싫어하지 않아? 처음에는 너무 싫어했는데요. 딱 한 달만 써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좀 지나니까 집이 달라졌어요. 선영이도 편하기도 하고 집이 깔끔해지니까 나름 만족스러운가 봐요. 자기 자신이 깔끔하게 하지는 못해도 더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부 생활이 길어지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남이 해준 밥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섭섭해할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직장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놀고 먹으려고 일을 그만둔 것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송 씨도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비위가 상한 와중에도 며느리가 주는 음식을 억지로 먹은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이가 틀어지지 않고 합의점을 찾은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이제 아버님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며느리도 얼마 안 돼서 송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송 씨를 원망할까 싶어서 조금 걱정이 되던 차였는데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에 송 씨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구 씨랑 얘기 많이 해봤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불편해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너무 예민했지. 아니에요. 저도 좀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주변에도 물어봤는데 제가 좀 더러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더러운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는 저도 조심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는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래. 그렇게 할게. 남편도 그 소식을 듣고 가장 좋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들네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남편이니 말이죠. 얼른 약속을 잡으라며 닥달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니 집은 늘 깨끗하게 유지되고 일하는 사람이 반찬도 주에 몇 번씩 새로 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식판에다가 조금씩 덜어서 먹기로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찌개나 국도 소분해서 정리해 놓기에 조금씩 데워서만 먹는다고 했죠.
그리고 남는 음식은 선영이가 직접 버려요. 그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면서 아들은 좋아했습니다. 타고난 성향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바뀌려는 의지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천성이 수더분하고 마음이 고왔습니다. 그 뒤에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는 성씨도 올라가서 살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며느리도 기뻐했고 남편도 아들도 모두 좋아했습니다. 작은 문제는 있었지만 가족 간의 사이는 오히려 단단해졌고 사이가 틀어지지도 않고 더욱 가까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이 결혼은 하지 말아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수지 부모님까지 뵙고 왔으면서. 어느 부모가 그런 결혼을 찬성하겠어? 그런 결혼이라뇨. 설마 수지 집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아직도 그 소리세요? 그런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결혼을 왜 한다는 거야? 사랑하니까 하죠. 그래서 결혼 전에 그렇게 큰 돈도 빌려주고 그런 거야? 그건 다시 돌려받을 돈이고요.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면 더 할 거야. 등골까지 빼먹으려고 하던데 그거 감당할 자신 있어? 아니, 네가 감당하겠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꼴 못 본다. 처가 식구도 가족이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반대하셔도 저는 분명히 결혼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안 오신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그 꼴이 보기 싫으시다면 보지 말고 사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정여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앞두게 된 아들. 하지만 정 씨는 도저히 사랑하는 큰아들의 결혼을 응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였는데 그런 말을 한다면 누군가는 혀를 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자식 인생에 간섭을 하냐고 묻는다면 반대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자식이라도 이런 결혼을 지지해 줄 수 있는지 말이죠. 내 자식의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있는지 잘 살라고 정말 열심히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효녀 며느리의 염치 없는 사돈까지 내 아들이 짊어져야 할 가족이 된다면 어떨지 상상조차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결혼을 막고 싶다면 진정 정 씨가 이기적인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누구든 정 씨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 씨 부부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해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첫째 아들은 정 씨와 가까운 곳에 살며 마찬가지로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둘 다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학에 나왔고 30대 초반의 나이에 꽤나 높은 연봉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정 씨 부부의 보이지 않는 노력도 컸습니다. 나중에 고생 덜하고 편히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열의를 다해 교육시켰죠. 그래서 평생을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도 그 덕에 아들 둘 잘 키우고 정 씨 부부도 먹고 살만했습니다. 너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야? 글쎄요. 여기서 사는 것도 좋아서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야? 회사에서 들어오라 그러면 와야 하잖아. 아직은 기약 없어요. 미국에 있는 둘째 아들과 통화를 하는데 아주 눌러앉을 것 같은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거기 생활은 불편하지 않아? 별로 안 불편해요. 오히려 좋은데요. 그런데 아들이 오히려 좋다니 얼른 들어와라 어째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낸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여자친구 생긴 것 같은데. 만나보셨어요? 아니? 몰랐어. SNS 보면 사진도 올라오고 하던데. 인터넷이나 그런 것은 잘 모르는 정씨이기 때문에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금방 결혼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말처럼 얼마 못 가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말이죠. 뜻밖이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여자친구를 만났던 것은 알았지만 정식으로 소개를 받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곧 결혼을 하려나 싶었습니다. 바깥에서 식사 함께 하자는 말에 정 씨는 부담스럽다는 남편은 두고 혼자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수지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은호 엄마예요? 무척 고운 아가씨가 큰아들과 나란히 앉아서 인사했습니다. 정 씨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긴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여자친구의 성격이 서글서글해서 그런가 금방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서울에 있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고향은 다른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 계세요. 그래? 두 분이서 사시는 거야? 네. 외동딸이에요. 부모님은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에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주 못 뵙겠어. 그래도 주말에 자주 가요. 아이고 효녀네. 그러자 수줍게 웃는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호감이 갔습니다. 정 씨도 이런 딸 하나 있었으면 싶었죠. 아들 둘이니 아무래도 이렇게 살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혼자 사는 거야? 외롭겠네. 대학교를 근처에서 나와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많다고 했는데 대학 이름을 들어보니 조금 생소했습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정말? 시간 날 때 연락 줘. 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아들은 뿌듯하게 바라보았죠.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의 말처럼 그 뒤로도 몇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쯤 만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급한 일이 있다며 여자친구와 둘이 먼저 만나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웠지만 약속 시간이 가까웠기에 그냥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식사를 마치고 아들의 여자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분가량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아 우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정 씨도 일어났죠. 그런데 바깥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발견했습니다. 계산도 했으니 정 씨도 나가서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거리가 멀지 않아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스비? 보냈어. 관리비도 당연히 냈지. 근데 엄마 집 가스비 이달에 많이 나왔더라. 아니야, 작년 같은 달보다도 훨씬 더 냈어. 보일러 고장난 거 아니야? 모르지, 오래된 거니까. 근데 나도 이번 달에는 좀 빠듯해. 더 보내기는 힘들어. 생활비 부족해? 그러면 많이는 못 보내고 30만 원 더 보낼게. 알겠어. 나는 잘 있어. 걱정 마. 은호 오빠도 잘 있지. 지금 어머님이랑 밥 먹었어. 알겠어. 끊어. 전화 통화는 끊어졌지만 어쩐지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대화는 듣지 못했지만 정 씨가 들은 바로는 아마 부모님의 공과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활비인지 용돈인지도 주는 것 같았고 말이죠. 그런데 일회성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생각이 깊어지려던 찰나에 아들의 여자친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속은 시끄러웠지만 정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미소 지었습니다. 은호 오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대요.
그리고 5분쯤 있자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같이 차 마시고 가세요. 아니야. 너희 둘이 놀아. 영화 본다며? 시간 좀 남았어요. 아들에게 이끌려 근처에 있는 카페로 들어간 정 씨는 어쩐지 침이 마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 씨가 말이 없자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듯 했지만 정 씨는 커피 마시며 수다를 떨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들의 여자친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듣자 하니 어머니는 정 씨와 비슷한 연배인 듯 했습니다. 일은 안 하고 계셔? 어쩐지 나누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집에 계세요. 그리고는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 더 묻고 싶었지만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만약 쉬고 있다면 다시 일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터 계속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말이죠. 무슨 일을 하는지 뚜렷하게 말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은퇴를 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너희 영화 시간 다 돼가지 않아? 일어날까요? 그래. 엄마는 택시 타고 갈게. 아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서둘러 먼저 일어났습니다. 택시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작은 회사에 다녔는데 월급이 200만 원에서 많으면 300만 원 사이인 듯 했습니다. 아들도 언뜻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봤죠. 하지만 우연히 통화 내용을 듣고 나니 그것마저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도 슬쩍 이야기했는데 남편도 잠시 싱숭생숭한 것 같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걸 뭐 벌써 신경 써. 아직 결혼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결혼하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냥 연애만 한다면 정 씨도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녀 사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에 걱정을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그런 얘기 미리 꺼내지 마. 안 하지. 오늘도 묻고 싶었는데. 말았어. 잘했어. 정 씨도 애써 머릿속에서 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결혼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느 날 뜬금없이 찾아온 아들. 그냥 드릴 말씀도 있고요. 아들의 첫마디의 정신은 어쩐지 올 것이 왔다 싶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남편이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 수지랑 결혼하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정 씨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수지 여러 번 보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결혼? 너무 갑작스러운데. 갑작스럽다니요. 저 32이에요. 아들의 나이를 몰라 갑작스럽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년 봄에는 식 올리고 싶어요. 막연하게 결혼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기에 정 씨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수지랑 둘이 먼저 만났을 때 말이야. 그리고서는 아들에게 정 씨가 들은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여러 번 변하더니 인정을 했습니다. 수진의 집이 좀 어려워요. 아들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는데 집에서 보태주지는 못해요. 그건 둘째 치고. 그때 엄마가 통화를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번 돈으로 생활비도 주고 아파트 관리비도 내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그건 지금 두 분이 수입이 없으셔서요. 언제부터?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 수지도 돈을 못 모은 건 맞아요. 속에서 곡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도 이제 31살인데 여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부모를 부양했다면 아무리 적어도 5년 넘게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인데 정 씨와 비슷한 연배인 걸 생각하자면 50대 초중반부터 일을 안 하고 딸에게 돈을 받아서 생활한다는 말이었습니다. 20대부터 30대까지 꼭 같은 딸이 번 돈을 받아서 생활한다는 게 정 씨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듣자 하니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가스비도 스스로 못 낼 정도라는 거야. 그러자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래야 한다는 거잖아. 딸이 결혼하다고 해서 부모의 경제 사정이 나아질 리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주는 거길래 돈도 하나도 못 모았고 말이야. 엄마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얼마나 드리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그래야 하는 거냐고. 그렇겠죠. 외동딸이잖아요. 수지가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해서. 아들은 그것마저 감내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생활비를 한 달에 100만 원만 준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 도와드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좀 더 나이 먹으면 부모를 부양하는 일은 온전히 정 씨의 아들의 몫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그 정도의 미래는 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부모 위하는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식의 피를 빨아먹는 부모가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했습니다. 정 씨였으면 폐지를 줍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나이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자식에게 의탁하는 선택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니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내 아들이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두통이 일었습니다. 정 씨 부부도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아들들 결혼시키고 노후에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 며느리들이 좀 덜 벌더라도 상관없었고 집에서 결혼 자금을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해도 또 상관없었습니다. 아들이 둘이다 보니 그런 생각은 많이 해왔습니다. 대비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집 장만해주고 아들 공부시켜서 결혼시켰는데 그 돈이 줄줄이 처가로 샌다면 어느 부모가 좋아할까 싶었습니다. 결혼하면 바로 처가를 떠한 게 생겼는데 말이죠. 예로부터 남의 집 가장은 빼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남녀가 바뀌어도 해당이 되는 듯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내 아들이 여전히 내 품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내 아들의 남의 집 가장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결혼을 시킬 수가 있겠니? 정 씨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결혼이라뇨. 둘이 벌어서 애 낳고 살기에도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벌써부터 그 부모까지 책임지면서 살아? 60이면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러면 부모고 뭐고 내팽개치는 며느리가 좋다는 거예요? 정 씨는 예비 며느리가 효녀인지 아닌지보다 내 아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남 일이었다면 그래 효녀네 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니 문제였죠. 아빠도 같은 생각이세요? 그러자 남편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틀린 말 한 거 없다. 그러자 아들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정 씨 부부가 반대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속물이셨어요? 아들의 말에 정 씨도 숨을 들이켰습니다. 속물이라는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아빠도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남편은 점잖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남편도 결국 자식을 둔 부모였습니다. 정 씨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리 잡을 때까지 당분간 연애만 해. 어? 연애는 여태 했어요.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되잖아.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허락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반항적으로 말하는 아들에게 기가 찼습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결혼할 생각인 거냐? 남편이 묻자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정 씨 부부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테니 말이죠. 아들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가 도움 못 주신다고 하면 차근차근 시작할게요. 그 말에 또 한 번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아들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너 얼마나 있길래 차근차근 시작해? 그리고 아들이 머뭇거리며 대답하는 금액에 놀랐습니다. 아들이 저축을 하고 있는 건 알았지만 얼마나 될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씨가 아들을 잘못 본 모양이었습니다. 착실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아직 그냥 철부지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경악을 했습니다. 모아둔 돈은 수지 부모님 사정 때문에 잠시 빌려드렸어요. 거짓말을 하기는 싫다면서 내뱉은 아들의 말에 정 씨도 남편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를? 8천만 원이요. 뭐야? 정 씨는 곧 뒤로 넘어갈 듯이 휘청거렸습니다. 제정신이니? 차용증도 썼고요. 1년 안에 갚으신다고 했어요. 변명하듯 말하는 아들 때문에 더 속이 곱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 중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라며 말이죠. 엄마 아빠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아니야. 생각? 정 씨의 되물음에 남편이 오히려 눈치를 줬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정 씨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속이 타서 찬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봤자 들을 것 같지도 않아. 그렇다고 그런 결혼을 시켜? 그런 게 아니라 섣불리 말리면 괜히 불만 더 붙어. 남편의 말에 정 씨도 조금 차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속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집에 내 아들 못 보내. 은호도 너무한 거야. 뭐 속물? 그게 부모한테 할 소리야? 그건 그놈도 답답해서 그랬겠지. 콩깍지가 제대로 껴서 현실 분간을 못 하는 거야. 알아. 그래도 좀 지켜보자고. 말리면 불이 붙는다는 건 정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우연히 예비 며느리의 부모를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디니? 이따가 잠깐 너희 집에 들려야 하는데 아, 무슨 일이세요? 지난번에 집에 두고 간 옷이랑 신발 갖다 주기로 했잖아. 저 지금 밖이에요. 언제쯤 돌아가는데? 엄마, 혹시 여기로 오실래요? 갑자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아들. 사실 수지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같이 식사하려고 했거든요. 아들의 말에 거절의 말을 내뱉으려던 정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던 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봐야 앞으로의 갈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알았다고 했죠. 그리고 도착한 식당. 남편은 없지만 꼭 상견례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이런 식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테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상견례 날짜를 잡으라고 하던 참이었는데 말이에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드님을 참 잘 키우셨어요. 어떤 분인가 궁금했네요. 감사합니다. 따님도 참 고와요. 그렇긴 하죠. 인사말이 몇 마디 오갔는데 상대방은 할 말이 참 많아 보였습니다. 정씨만큼이나 만나보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원래 고향이 이쪽이신가 봐요. 안내. 아이고, 여기 집값 어마어마하던데. 부럽네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있는데 여자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게 우리 딸이 신랑감 하나는 참 잘 골랐죠. 없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도와요. 아, 그렇죠? 정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칭찬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씨의 아들 덕에 가난한 며느리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됐으니 다행이라는 소리 같았습니다. 우리 수지 결혼하면 저희도 이쪽으로 이사를 올까 해요. 그러세요? 네. 나이 들면 시골보다는 도시가 좋잖아요. 앞으로 병원 갈 일도 많이 있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딸이랑 살면서 손주도 보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살아요? 아,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려나? 근데 우리 딸이 워낙에 효자라. 그건 뭐 차차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요. 어쨌거나 사위가 든든해서 좋아요. 듣자 하니 아들이 둘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면 딱 좋네요. 우리는 딸만 하나라서 늙으면 누가 챙겨주나 싶어서 걱정되고 그랬는데. 아들 생겼다고 생각하면 좋잖아요. 말년에 사위 덕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살아보기도 하고. 정씨는 아들이 둘이니 하나씩 나눠 갖기라도 하자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싶어 하는 듯한 말에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생각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쩜 당연스레 자식에게 부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남의 자식을 가지고 말이죠. 뭐 아무튼간 결혼하면 얼른 애기도 갖고 해야죠. 그러려면 결혼도 서둘렀으면 좋겠는데. 그 30분 가량을 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딸 사위에게 노후를 의지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는 좀 편히 살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도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걸 각오한 듯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아들의 여자친구도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타는 것은 오로지 정씨뿐인 듯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정씨가 정말로 나쁘고 속물인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상대 부모를 만나보니 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상대 부모와 헤어진 뒤에 아들의 집으로 함께 돌아온 정씨가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하지 말아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수지 부모님까지 뵙고 왔으면서. 아들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런 결혼을 찬성하겠어? 그런 결혼이라뇨. 설마 수지 집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아직도 그 소리세요. 그냥 어렵기만 한 게 아니잖아. 스스로 관리비도 못 낼 정도잖아. 그런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결혼을 왜 한다는 거야? 사랑하니까 하죠. 그래서 결혼 전에 그렇게 큰 돈도 빌려주고 그런 거야? 그건 다시 돌려받을 돈이고요.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면 더 할 거야. 등골까지 빼먹으려고 하던데 그거 감당할 자신 있어? 아니, 네가 감당하겠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꼴 못 본다. 처가도 가족이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실망시키지 마세요. 누가 누구를 실망시켰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반대하셔도 저는 분명히 결혼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안 오신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그 꼴이 보기 싫으시다면 보지 말고 사세요. 그 말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니까 처가 식구들은 먹여 살리겠다면서 진짜 가족인 정씨 부부와는 연이라도 끊을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아들의 축객령에 힘없는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속상한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다음 날에 아들이 전화를 걸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 씨는 결혼을 시킬 수 없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는데 아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같은 대화가 반복될 텐데 그러면 정 씨와 아들 사이는 금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씨도 남편도 몇 날 며칠을 고심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하고 어떻게 연을 끊어? 아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 씨 부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찾아가 난장판을 만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들도 잃지 않고 결혼도 시키지 않는 방법을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정 씨 부부의 생각이 바뀌었나 하고 찾아왔죠. 거기에 대고 정 씨가 말했습니다. 너희 결혼을 2년 미뤄라. 2년이요. 어떻게 결혼을 2년이나 미뤄요? 아들은 황당한 듯 대꾸했지만 정 씨의 목소리는 무척 단호했습니다. 2년 미루면 신혼집 사줄게. 그리고 너희가 처가 식구를 먹여 살리든 말든 간섭도 안 하마. 또 무작정 반대했다가는 두들 사이가 더욱 불타올라서 살림을 합치거나 혹여 애까지 생기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 씨가 고심한 결과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신혼집을 자신들의 힘으로 마련하려면 몇 년 일한다고 될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2년 되기 전에 결혼하겠다고 하면 한 푼도 지원해 줄 수가 없어. 너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금도 빼올 거고.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지한테도 물어봐야 하고요. 다행히 아들은 말도 안 된다고 일어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건 꼭 지켜야 해. 조건이요? 그래? 결혼 전에 애가 생겨도 절대 안 돼. 그러면 약속이고 뭐고 없고 엄마 아빠 죽으면 유산도 없을 거야.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로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2년 뒤면 반대 없이 집 해가면서 탈 없이 결혼할 수 있어. 어떻게 할래? 수지한테 물어볼게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을 미루기로 했다며 말이죠. 정 씨는 아들 몰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듣자 하니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결혼을 미루자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또한 월세에서 시작하느니 2년을 미루겠다고 했죠. 참 다행이었지만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라고 헤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 초조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 함께 보자고 연락도 왔고 가끔은 만나서 밥도 먹었습니다.
그 뒤로는 순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2년 뒤로 미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꼭 하겠다면 정 씨도 생각을 달리할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떨어질 수 없다면 정 씨도 억지로 찢어놓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아들의 여자친구에게서 오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1년 반쯤 되었을 때 아들은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정 씨로서도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그때 미루지만 않았어도 됐잖아요. 아들은 정 씨를 원망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대요. 반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자친구는 다른 사람과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정 씨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을 반대했던 것과는 별개로 내 아들이 슬프니 정 씨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못할 짓을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정을 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30이 넘은 성인이고 결혼도 아들의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부모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으니 말이죠. 아들도 정 씨를 원망하긴 했지만 결국엔 여자친구의 마음이 떠난 것이 헤어짐이 원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년이 지나자 더 이상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빌려줬던 돈도 돌려받았다기에 또다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꽤나 부잣집에 시집을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말들은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그런 걸 보니 이제는 마음을 어느 정도 추스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정도 지나자 아들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묻지는 않았지만 아들도 무언가 깨달은 바가 많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부모도 자식도 좀 더 성숙해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